이번 시간에 솔리드하고 시간이 좀 더 되면 뒷부분까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더리움 동작 원리를 배웠었죠. 메커니즘을 배웠었고, 그때 이제 뭐 잠깐 짧게 리뷰해 보면 이더리움은 어카운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실제 소유하는 어카운트, 원도 어카운트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르는 그런 어카운트가 따로 있었다. 그리고 트랜잭션은 뭐 어디로 얼마 누구한테 이런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트랜잭션은 가스 피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블럭에 넣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소에 해당되는 서명을 붙여야지 밸리드한 걸로 맞춰둘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부를 때는 이제 특별히 데이터 부분을 더 추가해서 뭐 이게 어떤 함수를 부르고 그 함수의 인자가 뭐고 이런 걸 더 추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F가 0이면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새로 등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트랜잭션은 다 서명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들은 이제 트랜잭션 오면은 차례대로 블럭에서 차례대로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헤더 스테이트를 보면 월드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모아놓은 게 있고, 로그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월드 스테이트는 뭐 어카운트 정보라고 보면 되죠. 어카운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고, 트랜잭션은 지금까지 들어온 트랜잭션을 쭉 모아서 저장한 거라고 보면 되고, 로그 메시지는 해당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뭐 스마트 컨트롤에서 수행하면 프린트 F 같은 메시지들 있죠. 그걸 모으는 게 로그 메시지다. 이게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을 짤 거고, 사실 뭐 꼭 그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써도 상관없고, 이들에서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먼저 제시를 해줬던 거고, 다른 언어를 써도 상관없고, 그런 언어들을 이제 EVM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어떤 버추얼 머신의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 걔를 실제로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VM을 지원을 했었어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지원했었고, 최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와즘, 웹 어셈블리를 이제 지원을 할 계획도 있는 거죠. 사실 와즘 같은 경우에 아마 2.0에서 이제 지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와즘을 지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웹 어셈블리. 웹 어셈블리는 이제 웹에서 쓰는 표준이니까. 그리고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뭐 C 코드도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할 수도 있고, 어떤 랭귀지도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할 수 있죠. BPF도 네. 저도 그냥 파일 포맷이라 생각하면 돼요. 익스큐터블 파일 포맷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EVM은 점프 인스트럭션이 있고, 스토리지랑 메모리가 있고, 스토리지 있고, 가스피가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고, 있었고, 가스 계산하는 건 프로그램 양에 따라서,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남는 가스는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가스는 돌려받지 못하고, 그 트랜잭션도 밸리드한 걸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가스피 변화들, 그다음에 가스 캘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속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버전이 바뀔 때마다 가스 피에 대한 계산이 계속 바뀌죠. 그 바뀌는 이유는 컴퓨테이션 시간에 따라서 컴퓨테이션 오래 걸리면 보통 가스 필도 올려잡고 빠르면 낮게 잡는데 뭐 컴퓨터가 계속 바뀌니까 바뀌고, 그 다음에 한 블럭의 최대 가스는 한 30메가 가스, 그러니까 3천만 가스쯤 되고, 보통 한 15메가 가스를 지향을 하고, 그 높으면 베이스피가 올라가고 낮으면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들은 전부 이제 가스피를 얼마 내겠다라고 비딩을 하죠. 그래서 높은 가스피를 내는 트랜잭션부터 블럭에 아마 담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블럭 마이너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스 계산하고 맥스 가스 리밋을 처음에 차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수행하고 나서 남는 건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베이스 PA 같은 경우는 그냥 번에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 했던 얘기죠. 그래서 토탈 가스 유시지, 가스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들 서비스 생성되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랜잭션의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 스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블럭을 열어보면 여기 보듯이 블럭 각각에 대해서 누가 마이닝하고 각 블럭마다 몇 개의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다고 해서 블럭이 더 큰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간단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 컨트롤도 복잡해서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거는 몇 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하튼 30메가 가스 리미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트랜잭션 같은 걸 블럭을 열어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다음에 뭐 얼마 트랜잭션 밸류를 샌다는 경우도 있고, 샌드가 아니라 뭐 다른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돈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돈을 내가 빼내는 그런 트랜잭션 불렀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 꼭 돈을 보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from 어디로부터 어디로. 근데 여기 to가 이제 실제 받는 사람의 주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주소가 엑시 인피니트 게임이죠. 그쪽 엑시 인피니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그런 주소라고 보면 돼요. 그 주소고, 그 엑시 인피니트로 0.167 이더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 어떤 함수를 부를지,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이 밸류가 거기 스마트 컨트랙트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요 함수가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deposit either for고 아규먼트는 이런 게 붙은 이런 함수가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면 엑시미티 로니 브릿지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터 안에 있는 deposit either for라는 함수가 이런 아규먼트와 함께 불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카운트에 있는 0.167 이더가 요 로닌 브릿지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뭔가 하겠죠. 또 이걸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이제 컨트랙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컨트랙트 그냥 우리 일반 어카운트는 돈만 들어있어요.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그 안에는 스토리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어카운트 안에 돈이 얼마 쌓였는지도 나와 있고, 밸런스도 있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들도 있었죠. 펑션 함수들이 있으니까 함수도 적혀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도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함수 코드 같은 거 이렇게 막 적혀 있겠죠. 이게 솔리드 코드예요. 쭉 적혀 있죠. 이런 코드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밸런스라든지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더 스캔 같은 걸로 읽어보면, 컨트랙트를 읽어보면 이거에 뭐 어드민 주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저장되어 있는 거 뭐고, 돈은 얼마 예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그런 스토리지, 퍼머넌트 스토리지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뭐 키 같은 걸 집어넣는다, 그럼 절대 안 되죠.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픈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시크릿 같은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하면 안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 있는 건 다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솔리디티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리디티 언어를 본다는 건 실제로 이더리움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이런 걸 잠깐 보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솔리디티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따로 해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걸로 되지 않을 거고. 자, 컨트랙트 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뭘로 시작되냐면 컨트랙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자바나 C에 보면 클래스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게 여기 컨트랙트라고 보면 돼요. 컨트랙트가 있고 여기에 컨트랙트 이름이 있고 중괄호 묶여 있고 이 안에는 마치 클래스 안에 멤버들과 함수들을 적듯이 똑같이 적어요. 함수들은 펑션으로 시작하고 또는 여기 보면 뭐 멤버들, 어드레스, 그다음에 컨스트럭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클래스랑 비슷하죠. 자바에 있는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다음에 함수로 보면 펑션, 여기 펑션 이름, 그다음에 여기 아규먼트,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게 있어요. 이 함수가 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컨트랙트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지. C++나 자바에 보면 퍼블릭, 프라이빗, 뭐 프로텍티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리턴이 뭘로 할 건지 리턴 타입이 불린 타입인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external view return 이렇게 돼 있는데 external은 외부에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퍼블릭이라 생각하면 되고 view는 뭐냐면 내용을 볼 수만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C++에서 const 함수에 const 붙이는 거 있죠. 함수에 const 붙이면 함수 내에서 뭔가 수정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어카운트 내용을 수정을 못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 솔리디티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는 256비트짜리 데이터 구조예요. 우리가 해치를 하면 256비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256비트를 기본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uint 256 하면 256비트짜리 인티저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턴은 250비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트랙트 그 클래스 C++면 상속 있죠. 똑같이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 ERC20 토큰이라고 하는 건 요거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다. is가 인헤리턴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요 안에는 보면 오너도 있고 컨스트럭터도 있고 컨스트럭터는 얘를 이제 콜을 하면 기본적으로 오너에다가는 메시지 샌더. 이 메시지 샌더가 뭐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음에 누가 불렀겠죠. 그렇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앞에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from 있고 to가 있고 value가 있고 데이터가 있었죠. 얘를 지금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함수를 부른 사람? 이 from이죠. 요 사람. 요 사람이 샌더예요. 요 사람이 샌더고 그다음에 value 0.167 요게 value고. 그래서 메시지 요게 메시지라고 보면 되고 메시지에 샌더가 있고 샌더가 누군지 그다음에 뭐 메시지 value가 얼마인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죠. 샌더는 요 from 이 사람이고 value는 0.167 이런 것들. 그래서 오너는 이 아까 말했던 from 그 주소로 오너를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어드레스도 250비트짜리 인티저라고 보면 돼요. 똑같아요. 어드레스로 되어 있지만 uint 256이랑 사이즈랑 동일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250비트짜리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이제 보면 뭐 트랜스퍼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고 그거에 대한 코드도 이 안에 이제 여기 적는 거고. 얘는 코드가 없죠. 그러니까 그 C++에서 abstract, 그다음에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클래스랑 똑같죠. 그냥 이름만 있고 속에 구현하고 있는 모양만 만들면 ERC20에서는 이제 구현이 있어서 이제 구현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 토탈 서플라이도 여기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모양이 자바나 C++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가요? 자바스크립트 별로 안 써봤어요? 파이썬은 써봤죠? 저는 둘 다 별로 안 써봤어요. 그래서 비슷하대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좀 빈법이 비슷하다고 했고 뭐 근데 좀만 보면 알아요. 타입은 uint 256 어드레스가 바이트 32 그러니까 32바이트짜리인데 32바이트가 몇 비트예요?
35 곱하기 8하면 250. 그래서 똑같아요. uint 256이랑 어드레스랑 사이즈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드레스는 대부분 250비트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음.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밸런스를 볼 수도 있고 어드레스에서 샌드를 할 수도 있고 어드레스에서 트랜스퍼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드레스에서 콜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바이트 32 볼린 이것들이 그 다음에 그 C++나 자바 스트럭처 타입 같은 거 있죠. 얘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 위에 보듯이 스트럭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도 당연히 되고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어레이 다음 뭐 클래스 다음에 어레이를 쓰고 C에서는 뒤로 쓰잖아요. A 다음에 10 뭐 이렇게 쓰잖아요. 가로하고. 근데 이거는 뭐 int 10하고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써서 약간 뭐 모양이 다른 것 정도예요. 뭐 스트럭처 타입도 있고 어레이 타입도 있고 바이트, 스트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많이 쓰는 게 이제 매핑. 매핑 있고 매핑 타입은 인풋이 어드레스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뭐 uint 256. 그래서 A에다가 그러니까 쓰는 방법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어레이처럼 쓰면 돼요. 어떤 값 밸런스라고 하는 게 매핑 타입인데 여기에 어드레스를 주면 그럼 어떤 이 위치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밸류를 어사인할 수 있게. 그래서 마치 그냥 배열처럼 쓰면 되는데 배열보다는 이제 자료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자료 구조는 제가 모르겠을까요? 히브리로 돼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만 저장하도록. 네, 그리고 글로벌리 어베러블 베리어블 보면 뭐 블럭에 관련된 것들 쭉 있고 그 블럭 해시 값이 뭔지, 코인베이스가 얼마인지, 디피컬트가 얼마인지, 가스 리밋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글로벌 변수로 홀출할 수 있고 가스 레프트라고 하는 뭐 글로벌 변수도 있고 메시지 아까 트랜잭션을 보면 from to value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트랜잭션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 트랜잭션의 샌더가 해당되는 부분, 주소, from이겠죠.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부분. 시그니처. 그다음에 트랜잭션 보면 밸류 보내는 거 있었죠. 0.1672더 그런 거 밸류 이런 것들. 그리고 함수들 뭐 캐삭 256 이건 샤3 함수죠. 샤256 샤2 함수고 샤3. 그다음에 좀 특별한 문법이 이제 require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require 뭐냐면 C++ 뭐 이런 데 보면 자바 보면 assault 이런 거 있죠. 강제하는 거. 이렇게 꼭 맞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C라면 if문을 썼겠죠. 예를 들어서 메시지 밸류가 100보다 크지 않으면 if 뭐 이게 작으면 그러면 printf 어쩌고 그다음에 x 뭐 이런 거 하죠. 또는 throw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require는 메시지 밸류가 100보다 크다를 강제하고 만약 안 그렇다면 이런 문장을 프린트하라 라는 거죠. 강제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거죠. 조건문. 그 다음에 만약에 트랜잭션이 여러 개 걸쳐서 왔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원래 트랜잭션을 시작을 한 애고 얘가 뭐 B를 불러서 했으면 그런데 얘가 또 속에서 또 스마트 컨트롤 콜하고 C가 또 다른 스마트 컨트롤 콜했어. D까지 왔으면 D를 콜한 사람은 C지만 이 트랜잭션의 시작은 A 이런 식으로 두 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의 오리진과 메시지의 샌더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콜을 해서 왔으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펑션의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뒤에 external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이게 이제 뭔지 보면 봅시다. 자, external로 돼 있으면 그러면 이 펑션은 컨트랙트 외부에서
콜을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콜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익스터널이면.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냥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익스터널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은 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널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널리 클래스 컨트랙트 안에서 이 익스터널로 된 거를 콜을 할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익스터널은. 그다음에 만약 외부에서도 하고 내부에서도 둘 다 하고 싶다. 그럼 퍼블릭으로 쓰면 돼요. 퍼블릭이면 외부에서도 콜할 수도 있고 내부의 어떤 펑션이 저 함수를 콜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이면 컨트랙트 내부에서만 보이는 거고. 자바나 C++의 프라이빗과 동일한 거죠. 그다음에 인터널은 프로텍티드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속했을 때 상속하는 경우는 보이고 내부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뷰라고 되어 있는 건 읽기 전용.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읽을 수만 있고 스토리지에 라이트를 못하고. 컨스트랑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퓨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스토리 같은 거 접근 안 하고 단순 계산만 하는 거 있죠. A는 A 리턴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에 상관없이 아규먼트 들어오면 그냥 단순 계산만 해서 리턴하는 그런 경우를 쓰려고 퓨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펑션 f가 인자가 uint고 프라이빗이고 퓨어고 그러면 얘는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퓨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면 변수들이 막 있잖아요. 원래 안에. 그런 변수들은 접근 안 하고 접근 안 하는 안에서 그냥 B가 들어오면 리턴 B를 하는데 입력기에 들어온 아규먼트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리턴하고 컨트랙트 안에 있는 그런 변수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include에 해당되는 게 import. 자바에서도 import죠.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safe mass라고 하는 컨트랙트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펑션이 하나가 있고 펑션이 보면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죠. A와 B 250m짜리. 그 다음에 인터널이니까 내부에서 콜을 할 수 있고 또 뭐죠? 상속해서도 볼 수도 있고 프로텍트랑 동일하게. 그 다음 퓨어니까 이 세이프 매스 안에 있는 그런 변수는 접근하지 않을 거고 사실 없죠. 얘는. 그 다음에 리턴 C를 하는 거죠. 그래서 C는 A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그래서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C가 리턴 되는 거고 require로 C가 A보다 크다는 게 강제되는 거고 크거나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값을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걸 찍고 false를 리턴하겠죠.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quire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 트랜잭션은 인밸리드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유효한 걸로 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A에서 셀프 매스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셀프 매트에서 상속받은 거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또 똑같이 셀프 애들을 콜을 할 수가 있겠죠. 셀프 애들 BC 하면 A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셀프 애들 같은 경우는 퓨어죠. 퓨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꼭 A나 셀프 매스가 아니어도 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건지 상관없이 그냥 함수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쓴다면 C++ 같은 경우는 스태틱 펑션이랑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건 나중에 따로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솔리드 문법은 우리가 실제로 써봐야 하는 거고 많이 보면 좀 알 것 같고 이더룸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토큰이 있죠. 하나가 ERC20, ERC20 토큰이 있고 또 하나가 ERC721, 721 토큰이 있어요. 두 가지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돈은 이더죠. 이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이더 외에 다른 토큰들, 우리가 토큰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새로운 토큰들, 그런 토큰들을 정의하는 표준이 ERC20이에요. 그 다음에 ERC721이 NFT를 정의하는 표준이고. 그래서 ERC20 토큰 같은 경우에 실제 구체적인 뭐 무슨 함수 있고 뭐 이거 ERC20도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말했던 그 컨트랙트 있었죠. 컨트랙트 있고 속에 뭐 멤버들 있고 펑션들 있고 그거예요. 그냥 그걸 정해 놓은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진 모든 토큰들을 다 우리가 ERC20 토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ERC20은 펀저블 토큰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반 돈이고 이 안에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함수들 정해야 되죠. 트랜스퍼, 그다음에 뭐 어프로브 몇 가지 함수들이 있고 이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더 추가할 수 있겠죠. 함수들을. 여하튼 ERC20에서 상속되어 있는 토큰이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ERC20을 막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ERC 토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드레스랑 매핑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밸런스라는 매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뭐냐면 일종의 이 토큰 안에 있는 어카운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의 돈이 얼마인지를 리턴하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ERC20 토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ERC20 토큰은 이 안에 사람들 주소가 막 있고 그 사람들 주소마다 얼마씩 있는지를 저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ERC20으로 상속받은 토큰들은 다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응용에서 갖다 쓸 때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ERC20 토큰 인터페이스를 보면 당연히 ERC20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터 안에 함수들이 쭉 있어요. 정의되는 함수들이 이런 함수들이 쭉 있어요. 이게 다 저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퍼, 돈을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ERC 토큰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드레스, 뭐 밸류, 이 어드레스와 밸류는 실제로 아까 보면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밸런스에 있는 어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ERC20 컨트랙터 안에 있는 밸런스라고 하는 그런 자료 구조 어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밸런스, 거기에 주소의 값을 보내는 그런 함수. 그러니까 이더랑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뭐 A란 토큰을 만들었으면 A란 토큰에 내 주소 안에 뭐 3이라는 값이 있었고 그걸 밥한테 밥의 주소로 보내면 내가 뭐 3에서 2로 줄고 얘는 1만큼 늘어나고 이런 게 트랜스퍼 함수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뭐 true고 실패하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고 트랜스퍼 프롬은 비슷해요. 두 개 다. 트랜스퍼는 디폴트로 내 어카운트고 트랜스프롬은 누구인지 어드레스인지 더 명시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트랜스퍼는 이거 가지고 아마 구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프로브는 이 주소, 그러니까 스펜더 이쪽 주소한테 요만큼의 돈을 네가 빼나가는 걸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카운트에 돈이 지금 막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밥한테 어프로브 뭐 10을 했다. 그러면 밥한테 10을 주는 건 아니고 밥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밥이 뭐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터 될 수 있겠죠. 그럼 밥이 내 어카운트에서 10 이하에 해당되는 돈을 빼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그게 어프로브예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브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을 저쪽 스마트 컨트랙터에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를 줄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의 돈을 1달러에 해당되는 원화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확한 환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스마트 컨트랙터 계산을 해가지고 내 계좌에서 빼내가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최대 뭐 1,500원 이하겠지 1달러에. 그래서 1,500까지만 접어놓고 스마트 컨트랙터를 부르면 얘가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액수의 돈을
1,500원 이하에 되는 정확한 돈을 내 계좌에서 빼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어프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토탈 서플라이는 이 ERC20 요 하나 토큰에서 발급되어 있는 토큰의 총량을 그냥 저장하고 있는 값이다. 그다음에 밸런스 오브는 아까 그 밸런서 있죠. 요거를 읽는 함수. 왜냐면 얘가 인터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냥 못 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그냥 함수다. 물론 우리가 블록 스캐너로 보면 다 보이긴 하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함수다. 뭐 allowance 이것도 뷰 전용이죠. 보기 전용의 함수. 이 정도가 ERC20의 토큰 인터페이스예요. 약간 깨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contract ERC20 토큰 is ERC20 토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ERC20 토큰을 지금 정의할 텐데 보면 매핑이 있었죠. 밸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몇 개 뭐 어프로버 있고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래서 트랜스퍼 함수는 보면 이 require 그래서 보낸 사람의 밸런스가 지금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밸류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from이 내가 보내는 사람이고 거기에 밸류로 어떤 특정한 토큰 밸류를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이죠. 받을 사람의 돈이 받고 나서 더 커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밸류가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돈을 보냈는데 음수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해야 된다는 걸 저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만족을 하면 내 계좌에서 밸류만큼 빼고 상대방 계좌에 밸류만큼 더하고 이게 트랜스퍼 함수죠. 물론 이 계좌라고 하는 건 ERC 토큰 컨트랙트 안에서만 이더랑 상관없고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샌드를 했다 이 사람한테 밸류를 했다라고 프린트를 하고 싶죠. 로그를 남기는 게 에밋이에요. 얘는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 F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됐으니까 return true. 그래서 이 트랜스퍼 펑션을 콜을 하면 그러면 그 펑션을 콜한 사람이 메시지 샌드일 거고 그 사람이 밸류는 요 ERC 토큰 값일 거고 그 토큰을 가지고 이런 걸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큰은 당연히 좀 이제 이 ERC20 안에 보면 좀 특별한 또 함수가 있어요. 민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큰에 처음 시작하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을 갖고 시작해야 되니까 민트란 걸로 어떤 특정한 주소에 얼마만큼 값을 토큰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특별한 민트 함수가 있죠. 이 민트 함수는 대개의 경우는 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부르고 끝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민트 함수 안에는 이 함수를 부른 사람이 요 컨트랙트의 오너인지 체크해가지고 오너인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ERC20이든 뭐든 전부 다 그냥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 거죠. 만약 민트의 오너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민팅할 수 있게 하면 그런 돈이 계속 생기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를 하는데 밸런스에서 줄이기만 하고 보내질 않으면 돈이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계속 빠지기만 할 수도 있고 잘못 짜면. 뭐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컨트랙트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컨트랙트 펑션 안에서 다른 컨트랙트 펑션을 또 부를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ABI는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까먹었는데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인가 뭐 그냥 바이너리 포맷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컴파일하고 나면 바이너리 포맷이 있죠. 그걸로 불러서 링킹하듯이 똑같이 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펑션들을 부르면 가스 코스트가 될 텐데 사실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가스 코스트가 달라져요.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되면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웬만하면 스토리지의 계산 중에는 스토리지에 넣을 필요 없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넣는 게 제일 낫겠죠. 계산 중에 스토리지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지를 쓰지 않고 웬만하면 스택 안에 사람이 좋은데 모자라면 메모리도 쓸 수 있고 메모리 좀 더 비싸고 이제 스택과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있는데 당연히 스택이 제일 싸요. 이 EVM의 스택. 근데 대신 사이즈 제한이 있죠. 사이즈가 1kg, 1kg 엔트리로 제한이 있고 하나의 스택은 32바이트.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구조의 크기는 250비트짜리라고 보면 돼요. 이게 1000개 저장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스택에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거 한꺼번에 16개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택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가지고 16개에 접근할 수 있고 토탈 저장할 수 있는 건 1000개. 그다음에 함수 인자, 그게 콜 데이터죠. 함수 인자, 이것도 그렇게 좀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얘도 보면 0이 아닌 것들은 68가스고 한 바이트당. 그다음에 0 값에 대해서는 4가스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인자를 메모리를 카피해서 뭔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싸요. 메모리가 비싸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메모리는 좀 큰 것도 30바이트 넘어가는 것들 어레이 쓸 때 이런 경우 쓰고 뭐 복잡한 것들 쓰고 메모리가 더 싸긴 싸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고 스토리지는 웬만하면 줄이는 게 제일 좋죠.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0으로 세팅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트릭 포 세이빙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데이터가 32바이트잖아요. 무조건 250바이트. 그래서 만약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걔를 패킹해가지고 32바이트 안에 집어넣어서 패킹하는 게 어쨌든 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린 베어리어블이 뭐 30개가 있다 그러면 30개짜리 250비트를 쓸 게 아니라 하나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좀 압축시키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벤트 로그는 프린트F 같은 이런 것들이라고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하고 나면 프린트F 같은 거 이걸 하는데 이것도 싸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뭔가 뭐 데이터 구조로 그러니까 업데이트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스턴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솔리디티 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건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그러니까 256비트가 큰 값이긴 하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값이 음수가 작다 보면 양수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양수가 크다 보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양수, 음수 때문에 오버플로우하고 언더플로우가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돈이 이거 돈에 관련된 거니까 돈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equirement 같은 거 있죠. 이 조건들, 뭐 인풋이 어떤 조건이고 뭐 리턴 밸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조건들을 잘 정의해서 만약에 생각지도 않은 조건 때문에 뭔가 말펑션 한다든지 이상 행동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만 부를 수 있는 게 괜찮은데 사실은 스마트 컨트롤은 딴 데서 또 부를 수도 있잖아요. 또 딴 데서 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리엔트런스 버그를 잠깐 보면 자, 요런 우리가 컨트랙트를 짠다고 쳐봐요. 뱅크라고 하는 컨트랙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주면 값이 리턴되는 유저 밸런스라고 하는 어레이가 하나 있고 펑션은 겐 유저 밸런스, 얘는 리턴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뷰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컨스턴트라는데 뷰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dd to balance. 여기 이제 페이어블이 돼 있는데 페이어블은 아마 이 유저 밸런스 쪽, 그러니까 밸런스에 관련된 걸 업데이트할 때는 요 페이어블의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업데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어블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지 밸런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ithdraw 밸런스가 있고, withdraw 밸런스에서 여기 있는 밸런스 값을 가져온 다음에 모르겠네, 페어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함수를 부르는 거죠. message sender call value amount to withdraw. 그래서 얘가 또 다른 함수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른 다음에 얘가 문제가 없으면 0으로 세팅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코드를 짰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잘 보면 사실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죠. 얘가 보면 이쪽을 보면 돈을 얘가 보내는 거죠. 여기 보면 send fund to caller. 돈을 보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가 있어요. 이거를 딴 사람한테 보내고 나서 이게 잘 보내졌으면 내 어카운트에 돈을 줄이죠. 그렇죠?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커가 이걸 이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보내고 나서 내 어카운트 값을 0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고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내 어카운트 돈을 0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보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복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태커가 앞에 있는 요 컨트랙트, 뱅크 컨트랙트를 이제 여기 위드로 저거를 좀 공격하려고 코드를 짠 거예요. 자기가 스마트 컨트롤을 짰어요. 이런 코드를 짰어요. 어택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얘는 어태킹 코드가 이렇게 해서 어태커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뱅크 어드레스를 주면 뱅크고 10번으로 세팅해 놓고 먼저 이 뱅크에다가 75 뭐 값 디파짓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애드를 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뭐라면 뱅크 withdraw balance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allback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이터레이션이 여기 10번에 대해서인데 이게 0보다 크면 이터레이션을 줄여가면서 계속 withdraw balance라고 하는 함수를 계속 부르는 이런 코드라고 써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어태커가 자기 어카운트에 75웨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태커가 withdraw balance를 콜을 하면 이 콜을 하면 그러면 요쪽에서 폴백 함수가 또 불린대요. 폴백 함수가 불려서 얘가 불려가지고 얘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요 위드로 밸런스가 끝나기 전에 얘가 또 불리고 또 불리고 또 불리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보면 유저 밸런스는 여기 세 번째 여기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 거 부를 때 아직 안 줄었죠. 안 준 상태로 샌드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불렸고 그 다음에 리커시브하게 얘가 또 얘를 불렀다 치면 또 이렇게 하고 또 부를 수 있죠. 또 부를 수 있죠. 또 부를 수 있죠. 계속 부를 수 있죠. 10번을. 자, 10번을 부르고 나서 끝에 게 0. 문제 없죠. 0으로 세팅하고 또 0으로 세팅하고 그러니까 펑션을 재기적으로 10번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 함수가 10번 계속 재기적으로 불러도 보면 유저 밸런스가 아직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75회만 집어넣고 10번을 빼가는 게 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코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리커전,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가 하나의 펑션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또 불릴 수가 있어요. 끝나기 전에. 뭐 이건 저렇게 짰지만 실제로 어떻게 짜든 간에 저 withdraw balance라고 하는 게 끝나기 전에 중간에서 또 불리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이 유저 밸런스가 0으로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실행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여러 번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사실 저런 버그가 꽤 있어요. 코드에 보면.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이더를 디파짓 하잖아요. 그렇죠? 디파짓 하는데 저런 버그가 있으면 헛데커가 조금 디파짓 한 다음에 왕창 자기의 어카운트를 빼가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에 쌓여있던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털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이렇게 보내기 전에는 항상 일단 돈을 0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보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구하는. 그래서 항상 돈 같은 거에 관련된 거 할 때는 일단은 마이너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야지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저 사람한테 보내려면 저 사람 어카운트 돈을 먼저 인크리즈 하는 게 아니라 내 어카운트에 이 사람의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일단 줄이고 나서 상대방을 올려야지 안전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리드는 끝이 났고 자,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동작하고 블럭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어떻게 짜고 이런 걸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디파이 쪽을 좀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디파이에 보면 뭐 덱스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서 일단 랜딩만 좀 볼 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토큰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랜딩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랜딩도 볼 거고, 그러니까 디파이도 볼 거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도 볼 거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스케일빌리티 성능 어떻게 올리는지 이런 거 정도 보면 아마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쪽이 어려워요, 훨씬 더. 자, 여기 디파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보다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배웠었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EVM, 솔리디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용으로서 이제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쪽을 잠깐 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뭐 익스체인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테라 이런 거,
망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USD에 1대1로 매핑되는 뭐 USDC라든지 USDT 이런 것들도 있고. 오늘은 이제 랜딩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스케일링 이슈, 그다음 블록체인 간 뭐 자산 전송 이런 거, 인터오퍼러빌리티 또는 브릿지에 대해서 볼 계획이네요. 자, 랜딩. 대출이라고 보면 되죠. 대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블록체인을 써서. 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은행의 역할, 경제학에서 은행의 역할을 보면 은행은 돈을 모은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디파짓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은행은 여기 차익을 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돈을 갚으면 그다음에 돈을 대출 빼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대출을 해간 사람이 디폴트, 이제 돈을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돈을 떼이는 게 가장 크죠. 그렇죠? 대출을 해간 사람이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예요. 뱅크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저거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답이 돈을 빌려갈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물론 그냥 빌려줄 때는 뭐 신용대출 이런 것도 있죠. 신용대출은 신용을 걸고 하는 거고, 보통은 무슨 대출을 해줘요? 담보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담보를 걸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쪽, 암호화폐 쪽 이쪽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해요. CFI는 Centralized Finance Lending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긴 쓰는데 은행처럼 동작하는 게 있어요. CFI. 그래서 하나의 그냥 기관이 있고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블록체인에 적고 다시 대출을 해주고 돈이 들어오면 블록체인에 적고 그냥 주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그냥 기록용으로만 쓰고 돈을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블록파이라든지 넥소 이런 데서. 그래서 앨리스는 돈을 그냥 여기 기관에 맡기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이 알아서 돈을 대출을 해주고 모아가지고 다시 주는 거죠. 자, CFI, 그러니까 뭐 중앙화된 그런 은행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이슈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겠다 그러면 CFI가 어쨌든 요 비용을 다 손실을 자기가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콜레터럴, 담보를 거는 거죠. 밥한테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이 만약 1리더를 빌려가려면 담보로 500유니 토큰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에서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자산이 토큰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란 토큰을 빌리려면 B란 토큰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긴 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원화를 빌리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걸고 원화를 빌려가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리더가 100윤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500을 걸고 1리더를 빌려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빌려갈 때는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뭐 집 같은 거 할 때도 1억을 빌릴 때 집은 뭐 3억 이런 걸 담보를 걸고 빌려가죠. 그래야지 뭐 이자도 해야 되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콜레터럴, 담보를 걸고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고, 물론 토큰이 담보이기 때문에 1리더를 갚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터라이즈 론을 하는 거고, 바합의 입장에서는 1리더를 갚아야 되는 건데 500유닛을 이제 담보로 걸고 1리더를 빼간 거죠. 그래서 CFI 입장에서는 이제 1리더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밥이 돈을 갚을 때 1리더를 갚고 그다음에 담보를 줄 텐데 담보물에서 일정 비율의 그런 뭐 이자 비용을 제하고 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갚을 때 1리더 이상으로 갚아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밥이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못 갚겠다. 그래서 1리더를 못 갚겠다. 그러면 담보물을 어떻게 돼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은 청산당하죠. 경매 부채거나 그렇게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쪽 C8 쪽에서도 1리더가 100유니니까 100유니만큼은 당연히 1, 2대 해당되는 가져가고 그다음에 페널티 청산당했으니까 뭐 이자도 있을 거고 뭐 비용도 쓰고 페널티까지 다 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주겠죠. 400에다가 비용 빼고 인트레스트 빼고 그다음에 이 청산 비용까지 합쳐서 빼고 남는 거는 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청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청산, 리퀴데이션 청산을 보면 청산은 언제 되느냐? 그래서 위에 거는 디폴트인 경우예요. 밥이 못 갚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 강제로 이행시키면 되죠. 담보에서 빼가면 되는데 문제는 크립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거라 보면 돼요.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이 이제 3억 원이어서 뭐 예를 들어 대출을 2억 원 해줬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져가 주택 가격이 1억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크립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에 리퀴데이션이 생겨요. 청산이 생길 수 있어요. 담보물이 빌려간 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청산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담보물의 가격이 콜레터럴보다 그러니까 빚이 담보물보다 더 올라가면 그러면 강제 청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담보물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청산하겠다라고 하고 당연히 청산하면 당연히 페널티도 붙죠. 그러면 이게 알려주면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돈을 일부를 갚아가지고 담보물 이하가 되게 하든지 빚이 아니면 뭐 담보를 더 제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청산 안 당하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무조건 강제 청산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 이제 막 붕괴하면 무슨 일이 많이 생기냐면 강제 청산이 막 일어나요.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 당연히 자기가 가진 자산이 확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페널티도 물고 그다음에 일종의 집을 경매로 파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 청산을 당하면. 그래서 이 돈은 없어졌는데 근데 강제 청산 당하는 바람에 뭐 남는 돈이 얼마 없어지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가치보다 빚의 가치가 커지기 전에 청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희 거꾸로 된다면 청산해도 자기가 손해보니까 손해보기 전에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담보물은 여기 이제 우리가 대출해 줄 때 맡기는 그런 뭐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크립토에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냥 토큰을 써요. ERC20 토큰들 이런 걸 쓰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NFT들도 자산으로 담보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버 콜레스터라이제이션 담보를 맡길 때 당연히 빚보다 담보액이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집은 10억짜리 거를 맡기면 뭐 빌려주는 건 거기에 대해서 뭐 60%까지만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을 해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꾸로 되면 그러면 청산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청산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담보물의 가격이 빚보다 더 작아지기 전에
그 전에 당연히 청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빚보다 담보물이 0.6, 60%. 그러니까 뭐 집이 10억인데 빌려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6억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담보물의 가치가 6억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10억 이하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청산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율이 있겠죠. 담보물의 인정 비율. 그래서 이게 담보 비율이라고 하죠. 콜렉터럴 팩터. 저는 게 보통 설정이 됐고 저게 담보물이 스테이블하면 저 팩터가 좀 높고 담보물의 가격이 좀 많이 심하게 움직이면 저 팩터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콜렉터럴 팩터는 0에서 1 사이고 요만큼 이제 빌릴 수 있는 거죠. 그 집 같은 경우도 뭐 LTV 이런 거 있잖아요.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고 이런 거.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셋이 굉장히 볼레타일,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뭐 크다 이러면 콜레터럴 팩터가 굉장히 낮고 좀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콜레터럴 팩터가 높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더 다이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이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75% 잡은 거고 유니 같은 건 좀 더 낮고 얘는 훨씬 더 낮고. 컴파운드는 이런 랜딩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빚에 대한 헬스 값을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뭐 간단해요. 전체 빌린 돈이 있을 거고 이 위에는 담보물의 합인데 담보물에다가 콜레터럴 팩터를 곱한 그 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빌린 돈분의 담보물 곱하기 콜레터럴 팩터. 그게 헬스죠. 그래서 헬스가 만약 1이다. 그런 얘기는 빌린 돈이 담보물 곱하기 팩터랑 동일하다는 거고 헬스 팩터가 1보다 커지면 그럼 담보물의 가격이 훨씬 여유가 있다는 거고 헬스 팩터가 1보다 작아지면 청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헬스 팩터가 오저죠. 헬스가 1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청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헬스가 항상 1보다 크게 유지되도록 돈 빌려간 사람이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베 랜딩 프로토콜 보면 컴파운드라는 것도 있고 아베라는 것도 있어. 아베도 그런 랜딩 서비스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거고 여기 보면 여기 다이를 컬레터럴로 디파짓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니를 빌려간 거예요. 유니 토큰을 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빌려갈 때 내야 될 이자율은 113%. 엄청 비싸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요만큼 다이를 내고 요만큼 유니를 빌려가게 되면 헬스 팩터가 뭐 5.36이다. 1보다 훨씬 크니까 담보물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현재. 그리고 다이는 콜레터럴이니까 뒷받침을 하는 거고 유니는 바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게 뭐 토큰을 담보로 잡고 토큰을 빌려가면 좀 이상하죠. 그냥 사면 되지. 내 토큰을 뭐 교환을 하든지 내 토큰 팔고 저 토큰 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랜딩을 하느냐. 뭐 이상하죠. 저도 이상해요. 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밥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필요한데 뭔가 사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토큰을 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이 있는데 집은 안 팔고 가격이 오를 거든 뭐 내릴지 모르겠지만 집은 안 팔고 그냥 대출만 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더는 그냥 지금 필요해서 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을 안 팔고 싶을 때 이럴 때 대출을 하겠죠.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팔고 나면 다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투자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유니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C 파이 랜딩에서의 문제는 뭐냐? 중앙화된 랜딩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돈을 이제 빌리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C 파이 인스티튜션, 이 기관을 믿어야 돼요. 대출하는 그 기관을 믿어야 되는 게, 그 대출하는 기관이 은행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아주. 물론 돈을 별로 안 맡겼으면 곤란할 게 없죠. 근데 돈을 많이 맡겼으면 곤란해지죠. 이게 은행이 뭐 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킹이 될 수도 있어요. 해킹이 돼서 너 계좌에 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어로.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장부를 잘못해가지고 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가끔씩 나오는 거 알아요? 가끔 보면 뭐 토스뱅킹 이런 데서도 나도 모르게 뭐 계좌에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해킹 당해서. 해킹 당한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은행에서 내부 소행도 많죠. 내부자가 은행 직원이 뭐 내 계좌에 있는 돈 빼가지고 나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런 문제를 레귤레이션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감사도 계속 받아야 되고, 규제가 강한 게 돈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돈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제 이 C 파이 대신, 그럼 디파이는 어떻게 하느냐? 디파이는 레귤레이션 대신 알고리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코드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투명하게. 그래서 이제 디파이 랜딩에서는 우리가 이런 돈을 빌리고 하는 것들을 규제가 아니라 그냥 코드로 짜서 자동화되게 만들어 보자. 즉, 뭐 센트럴 트러스트 파티,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갚고 그런 은행 같은 거 없이 뭔가 자동화된 코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잘 되면 사실 은행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레귤레이션도 우리가 훨씬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신뢰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빌릴까?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 이자율을 정해놨죠. 그래서 그걸로 받고, 그다음에 뭐 대출하는 거 알아서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동작 쓰는 건데, 만약 이제 디파이로 한다면 돈을 빌리고 뭐 빌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매칭할 거냐면, 그런 거 생각, 주식 같은 거 생각할 때, 주식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주식은 나는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막 적죠.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 난 이 가격에 사겠다고 쓰죠. 그래서 매치되는 게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토콜을 우리가 오더북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오더북. 오더북은 렌더가 얼마에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내 에셋을 뭐 이자율 얼마로 제공하겠다. 나는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쭉 적어요. 장부에다가. 그다음에 빌려가는 사람은 내가 담보 이거 제공하고 뭐 이거 빌려가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의 문제점 뭘까요? 주식은 그래도 좀 나아요. 주식은 왜냐하면 뭐 한 주식이면 바꾸는 게 딱 하나죠. 이 주식과 돈. 이 두 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콜레터럴이 뭐가 될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자산을 맡겼는데 빌려가라고. 근데 저 사람이 맡긴 담보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도 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칭을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하고 빌려주는 사람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할 때 굉장히 여러 번의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딩을 해야 되겠죠. 경쟁적으로 이제 쭉 빌려주는 사람, 사는 사람이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꽤 계산이 많고, 어,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1대1로 매칭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럼 빌려준 사람은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소수만 있어도 이 사람은 랜더 쪽에서는 좀 약간 어려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 은행 같은 기관이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청산대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두 명이 그냥 마치 개인 간의 거래랑 똑같아요. 개인 간 돈 주고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게시판에 나 얼마 빌려줄게 적어 놓으면 빌리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 얼마 빌려달라 해서 마치 게시판 하듯이 P2P 금융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이 안 갚으면 내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청산도 못 하고 청산을 하든지 그건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복잡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하는 것도 상대방이 돈을 나한테 갚아야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안 갚고 잠깐 미루고 그러면 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오더북에 그 돈을 빌리려면 꽤 좀 복잡한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오더북 대신 좀 뭔가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은 게 이게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리퀴디티 풀을 제공해요. 즉 유동화 풀을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돈을 제공하는 사람은 일종의 예금자라고 보면 돼요. 예금자들이 자기 자산을 그냥 풀에다가 제공을 해요. 이 컴파운드 또는 아베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풀이 있고 여기에 일단 돈을 예치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치를 하고 나서 뭐 빌리는 사람도 예치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이가 많이 예치될 수도 있고 이더가 많이 예치될 수도 있고 유니가 많이 예치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예치가 됐을 거 아니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리퀴드 프로바이더가 이더름은 10, 다이는 1000, 유니는 500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토큰을 다시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 토큰을 다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C 토큰, C 이더, Y C 다이, Z C 유니. 그래서 예치한 돈에 해당되는 그런 컴파운드 토큰들을 다시 발행해서 리퀴드 프로바이더한테 줘.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내가 돈을 주면 예치를 하면 나한테 채권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리퀴드 프로바이더는 일종의 예금 정서 또는 채권에 해당되는 토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 예금 증서를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그거는 이제 교환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교환비는 블럭마다 계속 바뀌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 교환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빌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더 많은 토큰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즉 빌려가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예치하면 뭐 110만 원을 받는 거고 더 많이 빌려가려고 하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이제 이거는 좀 예치하는 거예요. 예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거 위에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은 뭐 꼭 뭐 예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토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더를 빌릴 건데 다이를 담보로 해서 이더를 빌리고 싶다. 그럼 다이를 일단 예치를 하고 C 다이 토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C 다이 토큰을 예치를 하고, 예치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받은 다음에 채권을 담보로 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C 토큰을 여기다 담보를 걸면 그러면 여기서 이더를 빼가지고 여기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더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러면 이더 대 C 이더의 비가 바뀌는 거예요. 자, C 이더에 비해서 이더가 더 적어졌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더가 더 귀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를 맡기게 되면 더 많은 C 이더를 주는 형태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계산하는 식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 서플라이 이더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잉 이더가 있고, 그래서 서플라이 이더는 밸런스 이더에 들어가 있고, 바로잉 이더는 토탈 바로 밸런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레스트는 토탈 바로 이더에 포함이 될 거고,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이렇게 토탈 서플라이 이더, 즉 채권이라 보면 되고, 채권 분의 지금 계좌에 들어온 돈, 빌려 나간 돈, 그다음에 이건 뭐 일정 비율만큼 리저브용으로 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바로 밸런스, 즉 빌려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이더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요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뭐 식 자체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유틸라이제이션도 있어가, 유틸라이제이션 뭐냐면 실제로 이더리움이 얼만큼 어베이러블한지, 토탈 빌린 게 얼마인지 분의 토탈 빌린 거. 즉 그래서 빌린 게 엄청 많으면 유틸라이제이션이 1에 가깝겠죠. 실제 있는 것보다 빌린 게 엄청 많은 1에 가깝고, 빌린 게 거의 없으면 0이겠죠.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재 들어있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빌린 이더리움이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자도 비싸져야 되겠죠.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기본 이자율에다가 이 유틸라이제이션 곱하기 그다음에 뭐 그냥 비율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유틸라이제이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율도 올라가게. 그림으로 보면 유틸라이제이션이 한 60%쯤 되면 뭐 이자율이 이 정도 되게. 그다음에 더 높아지면 확 올라가게. 예, 이런 식으로 유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죠? 리퀴데이션, 청산에 대해서 잠깐 보면, 청산은 그 담보물을 비해서 빌린 게 더 많아지면, 더 비싸지면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헬스가 1보다 작아지면, 즉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유저 헬스 계산할 때 1보다 작아지면 청산하는데, 이건 디파이죠. 디파이는 중앙화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은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청산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을 전담해서 하는 트랜잭션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청산할 때 이런 함수를 부르는데, 바로 돈 빌린 사람, collateral asset, 뭐 그 청산한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더를 빌려갔어요. 다이를 제공하고 이더를 빌려갔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 빌려간 사람은 일단 다이를 예치하고 C 다이를 가져간 다음에 C 다이를 담보로 걸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C 다이, 그러니까 다이의 가격이 이더리움보다 낮아져가 청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청산을 당하게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청산한 사람이 나는 그 이더를 내가 제공해 줄 텐데 대신 청산 자산을 요걸 내가 가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트럴 에셋은 요걸 가질 거고, 바로 에셋은 내가 이더를 제공해 줄 거고 얼마만큼 뭐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고, 예를 보면 이건 뭐냐면 리퀴드 데이터, 청산하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내주면서 대신 거기에 잠보로 잠겨있던 돈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트랜잭션이에요. 청산당하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서 또는 다이의 가격이 내려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의 이더를 제공해 줄 테니까 대신 담보물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집이 있고 돈을 빌려갔어요. 원래는 은행에서 집에 대해서 경매를 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집이 있고 돈을 빌려갔는데 집 가격이 돈 빌려간 거에 뭐 60% 이하로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떨어졌다. 청산 당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돈을 주고 사고 이 집은 내게 되고 대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이 빚도 갚고 그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시 주고. 그러니까 혼자 경매에 참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경매는 비딩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먼저 한 사람이 자기 담보물을 가져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퀴데이터, 청산자가 이더를 대신 갚아주고 대신 그 빌려간 사람의 다이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가져갈 때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교환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페널티가 있죠. 페널티까지 저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레이트도 좀 약간 좀 깎인 비율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페널티까지도 먹이고. 그래서 이런 리퀴데이션 리스크가 뭐 어떤 데 생길 수 있냐면 실제로 다이 가격이 막 바뀔 수 있잖아요. 이더에 비해서. 이게 만약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 다이 가격이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렇게 돼서 론의 담보 가치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헬스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청산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 내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를 살펴야 돼요.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청산을 당할 것 같으면 빨리 갚아야죠. 빚을. 빨리 갚아야지 내 담보가 청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오토매틱하게 걸기도 하고 해요. 아니면 충분히 담보를 제공하든지. 그래서 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청산할 때 보면 미리 좀 고지를 해주잖아요.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넌 청산 당할 거야. 하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만약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자는 동안에 뭐 청산 이하로 떨어졌다 갑자기. 그러면 내 담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막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빨리 플럭추에이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리퀴디티,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공한 에셋에 대해서 인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된 그러한 랜딩 프로토콜 AMM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USDC, USDT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들이고 그래서 1달러에 패그되어 있는데 뭐 1달러 패그되어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1달러는 아니에요. 뭐 1.0001에서 뭐 0.9998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큰 걸 보통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맡기고 우리가 원화 대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다이라든지 USDC 이런 것들을 많이 대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2를 갖고 있는데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팔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서 1달러에 매칭되는 걸 받아가지고 쓰겠다. 이런 게 이제 랜딩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랜딩 서비스가 아직도 초창기 같아요. 그러니까 토큰을 뭐 크립토 토큰, 암호 자산을 담보로 걸고 돈을 받는 거는 아직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 쓰려고 하면 이런 자산들, 그러니까 실제 자산들 있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원화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때가 와야지 진정으로 이제 디파이가 제대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약간 애매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플래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